안녕하세요. 저는 2번의 결혼을 한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가정사라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하고 숨겨온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모두 다 털어놓고자 합니다. 충격과 반전, 분노와 복수, 그리고 하늘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연이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혼하게 된 건 결혼 생활 5년 차인 40살이었을 때였어요. 첫 번째 남편은 저 몰래 바람을 피웠는데 단순하게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젊은 여자와 대낮에 바람을 피워왔더군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그런 짓을 해왔으니 제가 알 도리가 없었죠. 하여간 그렇게 더럽게 지내온 남편을 알고 나서는 절대로 같이 살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손해배상으로 제대로 보상받고 끝내버렸답니다. 그렇게 이혼한 뒤로 남자라는 동물은 절대로 믿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40살부터 50살까지 거의 10년 동안은 남자를 만나지 않았고 직장과 집만 오갔고 취미삼아 등산과 낚시를 간간히 즐기면서 지냈어요. 저는 이렇게 평생 홀로 살 줄 알았어요. 남자라면 치를 떨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세상 모든 남자가 전 남편과 똑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준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이는 저보다 8살이 많았고 공무원 출신의 사업가였습니다. 재력과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됨됨이까지 갖춘 멋진 남자였어요. 전처와는 사별했고 장성한 아들 2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어쩌다 저를 사랑하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베푸는 애정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제 나이 52살에 재혼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축복해주는 결혼이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그이의 2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돈 보고 붙었다며 결혼을 결사반대했답니다. 이에 남편들 사람에게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이는 매일 아침 저와 같이 눈을 뜨고 밤에는 같이 잠드는 인생을 살고 싶다며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2 아들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하게 됐어요. 남편과 2 아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됐죠. 2 아들은 저를 새엄마 취급은 고사하고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고 네 집 개가 지나가나 하는 눈치로 보는 것 같았어요. 또 자기들이 입던 옷을 저에게 집어던지며 깨끗이 빨라는 명령을 하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보통의 일상이었답니다. 남편이 자식들을 앉혀놓고 혼도 내고 타이르기도 해봤지만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2 아들이 속닥거리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제 귀에 들린 말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데리고 온 여자 어때? 내가 보기엔 평범한데 왜 혼인신고까지 하고 집에 데리고 온 거지? 밖에 널린 게 여잔데 늙어 빠진 아줌마랑 재혼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저 아줌마한테 뭔 매력이 따로 있나? 야 임마, 뭐 보나마나 그거겠지. 그거라니? 뭐? 이 새끼야, 밤일. 침대에서 하는 그 일 겁나게 잘하나 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들어오잖아. 역시 형은 통찰력이 기가 막혀. 그래도 난 밤일 아무리 잘해도 저렇게 생긴 년은 안 땡기던데.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불 끄면 외모는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바로 그 짓이지. 그럼 형, 우리 꼰대가 아줌마한테 유산 나눠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말이야, 언젠가 아버지도 세상 떠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랑 저 아줌마랑 3등분해서 유산 나눠야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여우 같은 년이 꼰대 돈 보고 온 건 알겠는데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어.
나중에 유언장 써달라고 할 거야. 꼰대가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핏줄인 우리에게 다 물려주겠지. 그렇겠지? 그럼 유언장 빨리 쓰면 좋겠네. 형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있는 거지? 당연하지, 새끼야. 나는 눈 뜨고 코 베이는 빙신 아니라고. 저 아줌마한테 10원 하나 빼앗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행이다. 형 말 들으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네. 그나저나 우리 아버지는 아줌마랑 그 짓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늙어 빠져서 밤일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요즘 병원 가면 쉽게 처방해주는 거 있잖아. 그거 먹고 팔팔하게 재미 보고 있겠지. 그거? 노년의 사랑 아주 대단하다, 형. 저 아줌마한테 더 심하게 갈궈주자. 우릴 보면 학을 떼도록 만들어서 뛰쳐나가게 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것도 좋지. 쉽게 떨어져 나가면 편하니까. 그런데 저 아줌마 보통 아닌 것 같더라. 내가 얼마 전에 빨래 똑바로 안 돌리냐고 지랄했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표정 하나 바뀌지 않더라니까? 기분 나쁜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고. 산전수전 겪은 건진 뭔진 모르겠는데 여하간 보통 아닌 여우니까 우린 여우몰이 잘해서 밟아주면 돼. 두 아들이 저를 희롱하는 말을 하며 낄낄대더니 다른 대화로 넘어가더군요. 저는 이미 충격에 빠졌는데 다음 말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형, 오늘 밤에 하우스 갈까? 나 어제 꿈자리가 좋아서 돈 좀 딸 것 같아. 당연히 가야지, 임마. 너 오늘 내가 앉는 테이블에 끼지 마라. 형제끼리 한 자리에서 도박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각자 다른 판에서 놀다 오자고. 알았어. 나도 형 돈 따고 싶은 생각 없거든. 그런데 뭐 판돈은 좀 있어? 없지. 일단 아버지 들어오면 지갑 털어서 나가자. 꼰대가 요즘 우리한테 돈을 너무 안 써. 그 많은 돈 싸갈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렇지. 꼰대가 짠돌이긴 하지. 오늘은 카드 털어서 현금 서비스 받든지 하자. 이런 머리 좋은 놈 같으니라고. 넌 역시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자식아. 저를 두고 막말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두 아들은 도박하러 나갈 약속을 하더군요. 얼마나 자주 도박을 했는지 일상 대화가 거의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그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냥 술이나 마시러 놀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큰 아들 둘을 세워놓고 뺨따구를 날렸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할 짓이 없어서 노름질이야. 이 애비가 언제 노름하디? 너희들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인 적 한 번 없었고 너희들 제대로 교육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왜 평범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냐? 너희 새엄마한테도 막대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애비한테 말 좀 해봐라. 속 좀 그만 썩이고 불만 있으면 말들 해보라고. 그랬더니 두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두 아들은 그렇게 혼이 났는데도 달라지는 거 하나 없었습니다. 대학도 중간에 때려치우고 하는 일도 없어 남편의 돈과 카드를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죠. 그이는 저는 아들들과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독립시키기로 했어요. 새엄마인 제가 집에 들어오면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속을 썩이는 바람에 차라리 망나니처럼 사는 꼴을 보지 않겠다며 집 한 채씩 해줘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용돈 같은 건 일절 주지 않고 알아서 먹고 살라고 충고했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나가기 전에 저에게 와서 시비를 걸더군요. 자기들 도박하고 다닌 걸 일러 바친 게 저라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어이 아줌씨, 당신이 아버지한테 꼰질렀지? 우리가 하우스 다니는 거. 뭐? 그래, 내가 말했다. 너희들이 하도 망나니처럼 사는 것 같아서 고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줬다. 이거 아주 웃기는 아줌마네? 우리 꼰대랑 살 거면 조용히 입 닥치고 살 것이지 왜 우리를 몰아내는 거야?
꼰대 재산을 당신 혼자 꿀꺽하겠다 이거야? 우리가 걸리적거리니까 집에서 쫓아내려고 계획한 거지? 그런데 어쩌냐? 우린 여기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 그 많은 재산 중 당신이 가져갈 건 10원 하나도 없을 거라고. 내가 돈이나 밝히는 사람으로 보이니?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너희 같은 철부지에 나쁜 생각만 하는 놈들이랑 나는 차원이 달라. 난 내 남편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고. 아줌마, 우리끼린 다 터놓고 말해도 돼. 어차피 꼰대도 나가고 없는데 왜 호박씨를 까고 그러는 거야? 아, 알겠다. 우리가 녹취라도 할까봐 쇼하는 거구나. 자식들은 저에게 비속어를 써가며 막말을 했고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데 다 큰 성인 아들 둘이 새 사람이 되는 건 어려울 것 같았답니다. 두 아들은 독립 후에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진 못하고 근근히 알바 같은 것만 하고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동안은 조용히 지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떨어졌다며 남편에게 손을 벌리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위치가 아닌 것 같아 가만히 보기만 했답니다. 남편은 돈 한 푼 주지 않고 그대로 쫓아내버렸어요. 사지 멀쩡한 놈들이 아직도 놈팡이처럼 놀고 먹냐며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든 식당에서 접시를 닦든 간에 사람 노릇하며 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을 나간 두 아들은 몇 달간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저는 걱정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고 철부지들이었지만 생사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이 된 저는 남편에게 찾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이는 사람 구실하기 전에는 찾아가지 않는 게 좋겠다며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이에 저는 두 아들이 몸서리치도록 밉고 증오스럽긴 했지만 부모가 된 도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괜히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무사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니 남편에게 계속 한 번쯤은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엇나가도 모른 척할 순 없잖아. 내가 새엄마고 인정받지 못한 위치라서 혼자 못 찾아가니까 당신이 같이 나서주면 안 돼? 애들 집에 반찬이라도 채워주고 오자. 내가 태경이랑 태산이가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 자식들이고 최소한 새엄마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그러자 남편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실은 내 운전기사가 아들 두 놈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있어. 아주 잘 먹고 잘 자면서 지낸다더라. 무슨 일 하는진 모르지만 일을 다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아,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거였어. 아이고, 그럼 나한테 말 좀 해주지. 모른 척하고 관심 없는 척하더니 당신도 부모긴 한가 봐? 그야 그렇지. 그런데 이 아들놈들이 제발 좀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난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내가 아빠로서 많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 아무튼 지금은 알아서들 잘 지낸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나중에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그때 찾아가 보잔 말이야. 그이의 말을 듣고 저는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모진 말과 막말을 하고 농락과 조롱을 했는데도 자식들이 잘 지낸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도 참 속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싶었는데 저희 예상은 완전히 비껴나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긴커녕 남편이 해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해 탕진했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두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돈 좀 해주세요. 우리 둘 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판이라고요.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는 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니들은 노름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냐? 아버지도 참. 설마 저희가 도박장만 다니겠어요? 비트코인도 하고 스포츠 토토도 한다고요. 아버지, 인생은 원래 한 방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뭐라도 얻어 걸리지 않겠어요? 뭐야? 이놈의 자식들이 정신 차리라고 내쫓았더니 아주 발광을 하고 사는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들이 이 모양인 건지. 너희 둘 다 나가라. 도박해서 돈 잃은 놈들한테 내 돈 줄 순 없어. 알아서 돈을 갚든 집을 넘겨서 길바닥에 놔앉든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다. 니들이 알아서 하란 말이야. 네? 아버지, 자식들이 길바닥에 놔앉는 걸 지켜만 본다고요? 아니, 돈도 많은 분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러세요? 우리한테 미리 유산을 조금씩 떼어준다 생각하고 돈 좀 줘요. 뭐? 유산? 이놈들아, 너희 같으면 허구한 날 노름판에 가고 여자 끼고 술 퍼먹고 한심하게 사는 놈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냐? 거참 꼰대스러운 말만 하네. 아버지,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처럼 배짱이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 법이라고요. 자식을 싸질러 놨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나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 아닙니까? 이놈들아, 니들 나이가 내일 모레 30이야. 여태껏 부족한 것 없이 잘해주면서 키웠다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더니 선인장이 돼서 날 찔러대는 거냐? 아이고, 말씀 참 잘하셔, 아버지. 우리가 이런 성격인 건 다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꼬장꼬장한 사람인지 모르죠? 이게 다 유전이란 말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정말 끝까지 애비속을 찔러대네? 내가 너희한테 못한 게 뭐냐? 돈을 심하게 아끼는 거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에게 아낌없이 돈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꾸 말꼬리 잡지 맙시다. 빨리 돈 주세요. 그게 아니면 저희 형제는 평생 아버지 원망만 하면서 살 겁니다. 니들이 날 원망한다고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냐? 그래, 실컷 원망하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다. 됐냐? 아이,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 아버지 돈 더러워서 안 받아요. 됐다고요. 태선아, 나가자. 여자한테 홀리더니 아들 알길 개 콧구멍으로 한다니까. 두 아들은 끝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속이 썩어가는 말을 남발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저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애들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자식들을 빈손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후 두 아들은 각자 살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버리고 친구들 집에 얹혀 지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식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돈을 주면 노름판에 갈 게 뻔하니 그냥 사람 구실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두 아들은 매주 전화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 남편에게 돈을 뜯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이가 절대로 주지 않았죠. 그러자 돈 달라는 대상을 저로 바꿨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하더군요. 아줌마, 돈 좀 가진 거 있어요? 있으면 좀 줘봐요. 우리 밥값 좀 하게. 있는 거 다 털어놔봐요. 태경이, 태산아, 날 아줌마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다만 기본 예의는 지켜주지 않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버릇없이 말할 거니? 너희 아버지한테도 대드는 거 그만하거라. 너희들이 부모 탓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식을 혼내고 탓할 자격이 있는 거잖아. 니들이 내 남편한테 지원받고 싶으면 그 버릇없는 태도부터 뜯어 고치란 말이야. 아이고, 뭐 아버지랑 살더니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네.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건지. 에이, 됐수다. 아줌마가 돈이 어딨겠어. 보나마나 우리 아빠한테 용돈이나 받아 쓰겠지.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쇼. 그리고 괜히 우리 꼰대 재산 탐내지 말아요.
그랬다간 진짜 생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알아들어요? 그렇게 두 아들은 여전히 양아치다운 모습을 보이며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보이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자식들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매일 머리가 아프고 윗배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윗배에 뭐가 만져지는 것 같은데 한번 만져봐봐. 어디? 어머, 여기 덩어리 같은 게 만져져. 이거 아프지 않아? 그게 아프진 않아. 자식놈들 때문에 속이 터져서 생긴 건가? 여보,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어.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겠어. 오늘 나랑 같이 대학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진찰을 하던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무래도 CT 촬영을 해봐야겠다며 바로 검사를 받게 됐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간에 암이 생겼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말았답니다. 간암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있다며 암이 작을 때는 별로 아픈 걸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암을 키워서 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간암 4기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곳에 전이가 될 위험이 있으니 빨리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입원해서 면역 항암제라는 걸 먼저 시작했습니다. 항암제는 매우 고통스러운 치료였고 암을 없애진 못했어요. 전이 되는 걸 막고 조금 작아지게 하는 게 전부였죠. 힘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이 있으면 빨리 이식 검사를 하라는 말을 전했어요. 간 이식만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며 서두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수술이 가능할 것이고 남편이 쾌차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수술을 하려면 빨리 자식들이 나서줘야 했기 때문에 남편의 운전기사에게 말해 두 아들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간이식을 당장 받지 않으면 몇 주 뒤에 2차 항암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 일주일만이라도 남편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오길 바래서 운전기사의 도움으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운전기사가 두 아들의 행방을 찾게 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식들은 평소 때 얼굴과는 많이 달라 보였죠. 자기들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태경아, 태산아, 너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간암인 건 들었지? 이식 수술 받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너희가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러자 두 아들은 바로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이 아줌마 보소. 오지랖이 심하시네. 어이 아줌마, 우리가 미쳤다고 간 이식을 해줘요? 만약 수술받고 부작용으로 우리한테 문제 생기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 아줌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참 자연스럽게 해. 어이 아줌마, 저리 비켜요. 우린 아버지한테 용건이 있어서 온 거니까. 두 아들이 집에 와서 남편을 살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답니다. 태경이와 태산이는 침대에 누워서 앓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비웃더군요. 놓친네. 그러니까 심보를 곱게 써야지. 자식들한테 등 돌려버리니까 벌 받은 거 아니야. 어이 아버지, 꼴 좋수다. 그렇게 우릴 개무시하더니 벌 받은 거 아니오. 큰아들이 비아냥대자 남편이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 애비가 암에 걸린 게 즐거운 거야? 날 놀리려고 온 거냐고? 뭐 아니라곤 못하겠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기꺼이 간 이식해줬을 거 아니냐고요.
너희한테 이식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 애비가 암 걸려 몸져 누워 있는데 조롱이나 하다니. 더 할 말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에이, 그럴 거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지. 아버지, 잠깐 몸 좀 일으켜봐요.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유언장 써줘야겠어. 어이 아줌마, 당신도 와서 유산 포기각서 한 장을 써줘야겠어. 두 아들은 남편의 유산을 노리고 찾아온 거였어요. 제가 재산을 가져갈까봐 남편에게 확실하게 유언장을 쓰고 저에겐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말이죠. 남편이 고개를 돌리고 거부하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유언장이 쓰기 싫으시다? 괜찮아요. 우리가 아버지 필체 따라서 쓰면 되니까. 그럼 도장이나 내놔봐요. 마지막 가는 길에 부모 대접 받고 싶으면 도장이나 찍으라고. 형, 너무 멋있어. 카리스마 장렬인데? 역시 형은 나랑 다르게 리더십이 있다니까. 아줌마, 우리 아버지 도장이랑 아줌마 도장 가져와요. 하나씩만 찍으면 끝나니까. 그러자 남편이 베개 밑에 숨겨놨던 도장을 꺼내 큰아들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 찍어봐라. 이 멍청하고 한심한 놈들아. 벌써 내 재산은 내 아내 앞으로 돌려놨다. 너희 같은 노름꾼한테 유산 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거든. 뭐야? 이 아줌마한테 재산을 넘겼단 말이야? 이거 참 예상 못했던 일이네. 이봐요 아버지, 지금 우리랑 장난합니까? 생판 모르는 년을 데리고 와서 몇 년 같이 살았다고 전 재산을 넘겨줘요? 이거 아주 어리석은 꼰대 새끼네. 태산아, 그 아줌마 끌고 와라. 그년이 우리 재산 다 털어갔단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제 손목을 움켜쥐고는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아들은 재산 서류를 모두 꺼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아줌마 완전 선수였네. 우리 아버지가 아플 줄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구만. 어이 아줌마, 그 많은 재산 받고 입 싹 닫고 있었어? 참으로 대단한 년일세. 좋은 말 할 때 서류 다 가지고 나와. 부동산이고 통장이고 다 가지고 오란 말이야. 이 돈은 다시 니들 아버지한테 돌려줄 거야. 내 남편은 허무하게 떠날 사람이 아니니까. 와, 이년 연기하는 것 좀 보게. 야, 아주 여우주 현상이 따로 없다고. 아줌마, 우리 바쁜 사람들이야. 성질도 심각하게 급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서류 가지고 와. 통장 가지고 오란 말이야. 두 아들의 협박에 저는 겁에 질렸고 남편은 기운이 없어 누워있기만 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의 운전기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아들이 협박하는 걸 보자 바로 손을 뻗어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태경이와 태산이의 팔을 꺾어버려서 바닥에 눕혀버렸죠. 그 이에 운전기사는 무도 합의 10단이었고 경호원 출신의 병기였습니다. 제 남편이 고용해서 오랫동안 옆에 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죠. 여하튼 두 아들은 운전기사에게 붙잡혀 바닥에 쓰러져 하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이거 놔! 이러다 팔 부러지겠다고 이 운짱 새끼야! 형, 이 새끼 뭐야? 뭔데 이렇게 센 거야? 나도 몰라, 이씨. 운짱 하나 때문에 우리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 운짱, 우리가 유산 받으면 수수료 줄 테니까 이거 좀 놔봐. 돈 줄 테니까 물러서라고! 하지만 운전기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세게 팔을 비틀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두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자 두 아들을 양손으로 하나씩 들어서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떠나가는 태경이와 태산이를 베란다에서 확인했답니다. 남편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고 간이식을 받을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투병 생활하다가 편히 떠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남편을 보내줄 수 없었어요.
여러 생각을 하다가 남편 몰래 두 아들을 따로 만나봐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튿날 큰아들에게 연락해서 나오라고 했더니 바로 나오더군요. 제가 남편의 유산을 모두 가진 사람이니 피할 리가 없었죠. 저는 자식들을 앞에 두고 거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가족으로 여기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할 거야. 너희들한테 이득이 있는 제안이니까. 아이고 아줌마, 지금 우리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거래하자고? 그래, 뭐를 거래하자는 건지 말이나 들어봅시다. 너희 아버지이자 내 남편인 그 일을 살려줘. 간이식 해주면 모든 재산 줄게. 둘 다 검사를 받아보면 한 사람은 수술이 가능할 거야. 의사 선생님이 친족의 경우 이식 조건이 맞을 확률이 높다고 했어. 뭐야, 우리더러 간 떼주고 전 재산 받아가라 이건가? 이야, 이거 예상치 못한 상황이네. 난 아줌마가 돈 자랑하려고 부른 줄 알았잖아. 근데 아줌마,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꼰대한테 간 이식해주면 전 재산 준다는 걸.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니? 난 너희들이랑 달라. 돈보다 내 남편이 더 중요하니까. 이 아줌마 혼자서 로맨스 찍고 자빠졌네? 두 아들은 끝까지 저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그것만 이야기해. 내 제안 말했으니까 답하란 말이야. 제가 진지하게 다시 말했더니 큰아들이 역으로 제안을 제시하더군요. 그래요, 좋습니다. 대신 돈 먼저 주세요. 그럼 바로 검사 받고 이식해 주지. 아니, 수술이 먼저야.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만약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 당일에 모든 걸 넘겨요. 그건 어려운 일 아니잖아. 서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말이야. 수술 전에 변호사들 불러서 재산 인계하세요. 오케이? 그래, 그게 좋겠네. 그럼 계약이 성사됐으니 두 사람은 빨리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 알았어요. 근데 아줌마 생각보다 낭만적이네. 돈 밝히는 여우인 줄 알았더니 날개 없는 천사였어. 우리 아버지 복도 많으셔. 그럼 검사 받고 연락할게요. 태선아, 가자. 그렇게 두 아들과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남편에게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수술은 큰아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장남인 태경이가 남편에게 이식을 해주고 유산을 자기들끼리 나누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 몰래 기쁨의 포효를 했습니다. 이제 남편을 살릴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런데 자식들과 거래했다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들고 일어나 거부할 것 같아서 자식들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갑자기 개과천선한 것 같다고 말했죠. 여보, 태경이가 간 검사를 받았는데 당신이랑 적합하대. 그래서 수술하기로 했어. 뭐? 그 자식이 검사를 받았다고? 나한테 이식해 주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보, 설마 걔네들한테 돈 준 거야? 내 유산 넘겨준 거냐고? 아니야. 당신 아들들이 알아서 검사 받은 거라고. 당신이 아픈 걸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나 보지. 갑자기 개과천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안 그래? 그 자식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이 하는 말 진짜 맞아? 그래. 당신은 아무 생각 말고 수술 받아서 살 생각만 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며칠 뒤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먼저 입원했고 두 아들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부탁한 대로 유산 받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최대한 착한 얼굴로 남편을 대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이가 마음 편히 수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큰아들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가 건강 되찾으시면 제대로 사는 걸 보여드릴게요. 태경아, 태산아, 진짜로 마음을 달리 먹은 게냐? 너희 다시는 노름하지 않을 거니? 네, 벌써 도박은 끊었어요. 그리고 저랑 태산이는 같이 장사할 계획이에요. 미처는 저희가 알아서 구할 테니까 아버지는 아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니들이 이렇게 사람 구실하겠다고 하니 고맙구나. 그리고 이 애비 살려주겠다고 나서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너희들 장사 미처는 내가 마련해 줄 테니 괜한 데서 돈 빌리지 말거라. 그래요, 그럼. 아버지,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푹 쉬세요. 이따 오후에 수술이니까 긴장도 풀 겸 좋은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새어머니랑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녀석들, 보기 좋구나. 그래, 다녀오거라. 두 아들은 저와 같이 옆에 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변호사 2명이 들어와서 남편이 저에게 준 부동산과 통장을 모두 들고 왔어요. 큰아들이 바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들이 대리인으로 가셔서 모든 명의 저와 태선이에게 돌려주세요. 똑같이 반반으로 나눠서 정리해서 주면 됩니다. 아줌마, 이제 만족하세요? 당신 남편 살리고 전 재산 잃는 기분이 어떠실까? 돈 따윈 필요 없어. 난 남편만 무사하면 그만이니까. 너희 둘, 이제 유산 다 받아 처먹었으니까 얌전히 수술 받고 꺼지면 돼. 아이고, 아줌마 성깔 있으시네. 알았어요. 자, 그럼 계약 성사됐으니 가볍게 비타 500이나 한 병씩 합시다. 변호사가 들고 온 비타민 음료를 꺼내 한 병씩 나눠줬습니다. 저는 마시지 않고 들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렇게 마주보는 것도 마지막일 테니 한잔 하라고 권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목도 마르고 화도 삭힐 겸 음료수 병을 열고 한 번에 털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이 흐려졌어요. 너무 졸려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아줌마 비틀거리네. 수면제가 효과가 좋구나. 이제 깊은 잠에 들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우린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당연히 내 간은 내 뱃속에 계속 있을 거고요. 그럼 암덩어리 남편 딱가리치 잘하고 사셔. 우린 이만 물러갑니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 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옆병실로 뛰어갔답니다. 거기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제가 모습을 보이자 의사가 삿대질하며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고. 수술을 앞두고 아들이 어디로 사라졌냐며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이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당한 이야기를 털어놨더니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제 어리석음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게 됐고 제 남편의 몸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답니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자식들을 다시 설득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거절당할 걸 알지만 이대로 있다간 남편의 암이 더 심하게 퍼질 테니 한시라도 빨리 설득해서 이식을 받게 해줄 생각이었답니다. 두 아들은 제 전화를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운전기사와 함께 찾아다녔죠. 사는 곳이 불분명해서 제가 찾아온 곳은 도박장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거기서 종종 자식들을 봤다고 해서 가장 먼저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도박장들도 몇 군데 돌아다녀 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며칠 동안 찾아 헤맸지만 서울에서 왕서방 찾기와 다를 게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도 운전기사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앞에서 접촉사고로 밖에 나와 있는 자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바로 차를 세우고 아들들 앞에 섰습니다. 태경아, 태산아, 너희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어떻게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도망칠 수 있냔 말이야? 뭐야 이 아줌마? 존나 무서운 년일세.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찾은 거야? 태경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희 아버지 수술시켜드리기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꼰대한테 간이식을 해주겠어? 이봐요 아줌마. 그러니까 평소 때 잘했어야지. 애비라는 작자가 자식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게 구경만 하는 놈인데 내가 왜 간을 줘야 하냐고? 안 그래? 내 말이 틀려? 그거야, 니들이 노름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태경이든 태산이든 둘 중 하나가 빨리 수술해 죽어라. 니들이 벌인 짓을 눈 감아주고 이렇게 부탁할 테니 제발 좀 병원으로 가자. 이거 놔! 아주 드라마 찍고 있어. 이봐요 아줌마. 게임 끝났어. 우린 유산 다 받아 먹었고 더는 당신이랑 꼰대 보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우리 새로 뽑은 외제차가 기스간 거 보이지? 우린 지금 차를 고쳐야지 당신 남편을 고쳐주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빨리 꺼지쇼. 저는 말로 통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바로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것들아. 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겠다고? 인연이 미쳤나? 야, 죽어가는 것도 안 봐. 우리가 할 일 없이 거길 왜 가서 꼰대 구경하겠냐? 운전기사 믿고 설치나 본데 여기 보는 눈 많아. 방금 딱이 맞은 걸로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꺼져라.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니들이 도박하고 양아치 짓 하고 다니는 거 증거 잡아서 깜빵에 쳐넣어 버릴 거라고. 하늘이 괜히 있는 줄 아니? 너희 같은 것들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갈 거라고. 이 천벌받아 마땅한 놈들아. 아, 진짜 더럽게 말 많네. 아줌마, 꼰대랑 안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잖아. 누가 보면 연려인 줄 알겠어. 그냥 아줌마는 꼰대 저승 가면 보험금이나 타먹고 어디 짱 박혀서 살아. 이 나쁜 놈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라고. 니들이 나한테 수면제 넣은 음료수 먹이고 재산 가루채 간 거 고소하겠어. 아이고, 아주 지랄을 해라. 아줌마,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돈이야. 그리고 민사소송 할 생각인가 본데 해볼 테면 해봐. 그 전에 재산 딴 데로 빼돌리면 그만이니까. 아이, 재수 없으니까 그만 꺼져. 저는 광분해서 다시 따귀를 날리려고 했는데 운전기사가 그래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모두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간이식을 받지 못해 큰일이 날까봐 아주 많이 두려웠어요. 그이가 잘 버티기만을 간절히 바랬죠. 그날 오후에 병원 의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간 기증자를 빨리 만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제가 간 기증을 하겠다고 하면 빨리 기증자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 기증을 하겠다고 검사를 받고 병원 네트워크에 정보를 올렸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드디어 간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 간 기증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누가 기증해 주는 건가요? 제가 그분의 가족에게 똑같이 이식해서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간 기증자는 다름 아닌 어르신의 친아들이니까요. 오늘 새벽에 박태경 씨와 박태산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운전한 사람이 박태산 씨였는데 만취 상태였어요. 두 사람이 탄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벌어진 입이 쉽게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제 자식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저는 한동안 벙쪄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 남편 수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요? 네, 박태경 씨가 비교적 외상이 적어서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 주세요.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 전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실로 달려가서 바로 두 아들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이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야. 내가 더 잘 가르쳤더라면, 내가 더 부모답게 굴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보, 당신 탓이 아니야. 태경이랑 태산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봤잖아. 당신 버리고 유산만 갈취하고 도망간 놈들이라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당신 자식들은 천벌을 받은 거라고. 하늘이 당신을 살리려고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 무조건 수술 받아서 꼭 살아남아. 내 남편으로 오래오래 남아달란 말이야. 남편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진정이 돼서 바로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남편의 암도 모두 사라졌답니다. 남편은 며칠간 입원하며 휴식과 회복을 하고 곧 환자복에서 일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례 지도자가 약식으로 장례를 치른 두 아들의 유골함이 있는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두 아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쏟았어요. 그이는 모든 게 자기 탓으로 생각했는지 내내 울기만 했답니다. 이후 두 아들이 가로채간 유산을 다시 남편이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이의 큰 재산도 무사하게 됐고 남편의 몸도 무사하게 된 거죠. 비록 자식들이 세상을 떠난 끔찍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저는 세상의 순리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세상엔 참으로 지독하고 몹쓸 자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재혼해서 만난 자식들은 그 중에서도 으뜸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태경이와 태산이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권선징악이자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저희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의 고향에 전원주택을 짓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남편과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이런저런 취미를 즐기면서 느리게 가는 시골의 시간을 즐기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공감이 가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